예,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후 양시장이 숨고르기가 진행됐습니다. 모멘텀이 제한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 제약과 증권,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DB 하이텍, HL 만도, 현대 로템 등의 상승세는 좀 특징적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부분 진출 기대감에 관련주는 강세를 연장했습니다. 지난주는 무역 분쟁과 딥시크 관련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을 반영하면서 등락 보인 끝에 코스피는 주간으로 0.18%, 코스닥은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견조한 고용 보고서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기업 위주로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발표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4.3만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고 실업률은 4.0%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전월비 1%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이는 23년 11월 이후 최고치고 전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 우려를 제기했고요. 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시장은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말했고요. 또 11일 혹은 12일에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 우려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파월 발언 등의 시장의 흐름이 연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와 달러가 재차 반등한 가운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국 고용 관련 매크로 자료입니다. 권유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1월달 노동 통계에서 이제 정기 업데이트가 동반이 되면서 좀 해석이 까다롭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 1월달 고용 환경이 상당히 좀 견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조사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비농업 고용 건수가 생각보다 못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11월하고 12월 숫자가 대폭 상향 수정이 되면서 1월에 숫자가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쇼크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추정치 변화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수가 290만 명 상향 수정이 됐는데 1월달 통계에서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자 수가 다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이런 효과를 걷어내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업자 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보자면 1월달 노동시장 견조했고 실업률의 하락도 유의미한 변화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 근로자들 노동 시간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산불하고 한파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경제 노동 수요가 둔화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전만큼 길게 일할 필요가 없어져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고용 약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근로시간 하락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임금 상승률도 커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의 경계심이 지속이 되면서 일단 3월달 인하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물가 부담이 소비 심리를 꾸준하게 좀 압박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경기의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랑 경기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환경이 지속될 거라는 중기 전망 자체는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도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2월 1일 발표된 인도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2026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 자금인 캐펙스 규모가 작년과 유사한 11.2조 루피로 발표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인프라 투자 예산을 동결하는 대신에서 PPP 3개년 투자 계획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소득세 면제 구간 확대,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경계한 정부가 전체 인프라 투자의 4.7%에 불과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PPP 3개년 투자 계획에 주정부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 공개되었고, 주정부가 이 투자 계획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인프라 설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 내용은 주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기금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주정부에게 50년 무이자 조건으로 1.5조 루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PPP 3개년 투자 계획에 중앙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 관리 부처뿐만 아니라 주정부에게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주정부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 및 이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향후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이 PPP 3개년 투자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투자 규모는 과거 5개년 인프라 정책이었던 NIP의 투자 규모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NIP는 민관 합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추진 중인 국가 인프라 투자 개발 계획인데, 당시 투자 계획 규모가 111조 루피에 달했습니다. 3개년 계획 투자 규모가 111조 루피를 상회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면서 산업재와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 상승을 촉진하는 주요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순서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은 관계로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브리프입니다. 김주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ESG 정책을 둘러싼 기업과 투자자의 딜레마, 그리고 보험업종의 물리적 리스크 대응에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정책 관련 딜레마인데요. 지난주에는 미국 유통업체인 타겟이 DEI 리스크 은폐를 이유로 주주 소송을 당한 것이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메타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자신의 DEI 정책을 축소하는 한편,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 이슈는 단순히 정책적인 도움, 그러니까 정부의 ESG 정책에서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다양성 정책 또는 ESG 정책이 매출액 측면, 인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움직임이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 중에서 2024년 DEI 관련 주주 결안, 그러니까 기업의 다양성 정책 관련한 주주 결의안의 68%가 작년 2023년과 금년 2024년이 조금 다른 동향입니다. 즉 인적 자본 관리 이슈를 잘 하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ESG 정책, 기업의 ESG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실적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극명하게 나뉘는 동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보험연금 감독청이 내놓은 코멘트에 따라서 보험업종의 물리적 리스크 대응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 보험연금 감독청은 최근 3년간 이후의 자연재해에 따른 연평균 비용이 이전 10년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445억 유로로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IOP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연재해 관련 자본 적립 요건을 10%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수익 구조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즉 이처럼 자연재해 관련 자본 적립 요건을 10% 상향함에 따라서 리스크 기반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따라서 향후 보험업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는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이제 어떻게 물리적 리스크를 다루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즉 화재나 홍수 같은 위험도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수익성 개선 방안의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동향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DEI 정책과 이번 유럽 보험연금 감독청의 경고 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ESG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네이버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7.7%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이버는 플랫폼의 피드화와 개인화를 통해서 인벤토리를 꾸준히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5년에는 온 서비스 AI를 구현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향할 것으로 추정치를 변경했습니다. 네이버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7% 증가한 5,42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LI 코퍼레이션 용역 계약 종료에 따른 일회성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4,9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미스하는 숫자였는데요. 이는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보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예정인데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에 AI를 적용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딥시크의 효율적인 모델 개발 사례를 통해서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달 중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연내 멀티모달 분야에서의 성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건입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 말씀드립니다.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9,200원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투자 목적 자산 손상 부담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ROE 제고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홍콩법인 감자 차익과 부동산 매각 이익 등 약 3,400억 규모의 비경삭 이익이 실적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 자산 손상이 반영되면 7.7% 수준의 ROE를 시현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손상 부담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경상 이익 역시 제거된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ROE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 지배주 순이익은 2,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 이익 2,100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면 경상적인 측면에서의 수익성은 부진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목적 자산 손상 1,500억 원이 반영됐고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립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1,000원을 유지합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CET1이 38bp 하락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지만 대출 역성장과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서 4분기 CET1 하락을 방어하였고 2024년 말 CET1이 12.08%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 12.5% 달성을 목표로 RWA 관리에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주주환원율 기준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4,26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8% 상회했습니다. 23년 4분기 반영된 대규모 충당금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5.6%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화대출은 2.5% 감소하였고 은행림은 1bp 하락하였습니다. 비이자 이익은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 손실 94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CCR은 47.5bp로 전년 동기 대비 41.8bp 개선됐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추가 충당금이 950억 반영되었지만 지난해 반영되었던 5,250억의 대규모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하지만 현재 주가와의 괴리도 축소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한 이유는 은행 자회사의 경쟁 은행 대비 높은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님 하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략 상품의 취급 비중에 따른 님 변화나 CCR 안정화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시중은행 금융주주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ROE와 ROA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전략 상품의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략 상품의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였고 컨센서스를 18.2% 상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4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조 948억 원, 영업이익 4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와 유사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30% 이상 하회한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폴란디앙 FA50의 납품이 크게 증가했었던 데 따라서 기저가 높았고요. 주요 납품처인 미국의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서 기체 부품 부분에서도 매출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19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관용헬기나 백두체계 사업 같은 저수익 프로젝트들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품 믹스가 악화된 것도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수주는 4.9조 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당초 계획 대비는 다소 부진한 숫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완제기 수출 사업들이 올해 이후로 2월이 된 상황입니다. 2025년 가이던스는 수주 8.5조 원, 매출액 4.1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가 5조 원이 안 됐었던 거를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목표인데요. 올해 일단 그 KF21 최초 양산 잔여 물량 20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제기 수출은 작년에서 2월 된 것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 올해 가이던스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부 신규 프로젝트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가이던스는 4조 870억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94%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롯데케미칼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롯데케미칼 금요일 실적 발표 관련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홀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8년까지 증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29년까지는 계속 시황 부진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황 개선까지는 회사에서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필수 보수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를 올스톱시키는 것으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에도 운임 하향 안정화 환율 상승 외에는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300억 적자가 나왔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부분인 에너지 머티리얼스에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안 좋게 나오며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 회복 및 환율 상승 덕분에 1,5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몇 분기 더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혹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회복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산 퓨어셀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퓨어셀 4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기존 대비 8% 하향 조정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높아진 원가율과 신규 공장 건설 및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상승했던 것을 반영해 향후 현금 흐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영업손익은 오히려 2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던 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연료전지 주기기 매출액이 4분기에 집중이 되는 계절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기존에 계속 연기되어 왔던 인도가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분기에 더 많이 집중이 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를 시현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낮은 것으로 이번 발표에 확인됐던 CHPS의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던 한편 일부 납품 기기들의 교체 및 수리 진행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상승했던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신규 공장 신설 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가 크게 확대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의 포인트는 미국의 하이엑시움과의 밸류체인 정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이엑시움은 미국에서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던 계열사인데요. 기존에는 하이엑시움이 미국, 두산 퓨어셀이 한국과 그 외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었지만 향후 글로벌 생산 법인을 두산 퓨어셀로 일원화하는 결정이 발표되면서 향후 중국과 호주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해외 시장을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국으로의 시장
진입 그리고 두산 퓨얼셀의 SOFC 공장 완공 등은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CGV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CJ CGV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4% 하향 조정합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25년 25%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관객 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존은 예상은 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 수 부진을 지속하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그러나 지금 주목할 부분은 중국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춘절 효과로 1월 박스오피스가 전년 대비 1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 중국 양해가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로컬 영화 개봉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재무적 개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건설산업 자료입니다. 장문정 연구원입니다. 네, 실적 시즌 진행이 좀 대부분 종료됐고요. 건설업 관련한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풍 같은 실적 시즌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업종 투자 지형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DADNC를 탑픽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건설 DADNC에 보다 집중하고 하반기 HDC 현대산업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주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업종 실적 시즌은 현대건설 대규모 적자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이 엇갈린 상황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이익 가이던스에 훨씬 더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악성물료 종료에 따른 원가 개선이란 개연성은 충분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 시점과 강도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 가이던스를 제공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사업 모멘텀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DLENC의 원전 SMR 관련한 노출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누스 자료입니다. 김현감 연구원입니다. 네, 지누스 4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 2,890억 원, 전분기 대비 5.9%, 전년 대비 2.4%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5.1%,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4년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9,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 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완연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는 매트리스 매출이 6,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성장을 했는데요. 분기 가동률 추이를 보시면 1분기에 70.3%에서 4분기에 96.1%까지 완연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부진했던 침실 가구 프레임류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추이는 60.6%에서 92.6%까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누스가 24년 초에 강조했던 부분은 적자 SKU 축소, 물류창고 효율화를 통한 손익 정상화였는데요. 적자 SKU 약 1,000개 생산 중단을 24년 2분기에 완료를 했고요. 미국 임차 창고 4개 축소 역시 완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이슈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향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미국 상무부가 기존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서율에 대해서 적격 여부 원심 2.2%, 1차 재심 6.75%에서 0.00%로 작년 5월에 재판정을 받았고요. 또 2차 연례 재심에서 역시 0.00% 최종 판결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25년 1분기에 0.00으로 최종 판결이 기대가 되고요. 그랬을 시 1분기에 충당금 환입이 400에서 5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실적 정상화의 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 관세 이슈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인데 지누스는 타 경쟁사 대비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중심으로 관세 부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누스는 이제 멕시코에는 공장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미국향 그런 매트리스를 납품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누스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오프라인 대형 고객사와 매트리스 ODM 계약을 신규로 체결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고객사 역시 멕시코에 집중되어 있던 공급처를 다변화되는 그런
전략의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누스와 ODM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역별 전략을 말을 했는데요. 중동 아프리카를 최근 2주 전에 총판 계약을 완료를 했고 UAM 거점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동남아시아 역시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필리핀, 태국 이커머스를 공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브라질을 공략할 것으로 밝혔고요. 현재 직매입 비중이 70% 수준으로 이는 주고객사 발주 정상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알파벳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알파벳의 실적은 이제 소폭 하회했지만 저희는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가 0.2% 정도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1.2% 상회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고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고객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미국 스트리밍 시청 시간 1위를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자율주행 쪽 이제 웨이모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고 현재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이 알파벳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알파벳은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총 주주 환원율 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으로 쓴 돈이 63% 정도 비중이고 주주 환원 총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695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ROE가 시장 대비 높은 26.9%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향후 이제 한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연평균 한 13% 정도의 성장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주가 멀티플을 다시 한번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시장가 그리고 비교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 자료이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치폴레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나 이제 AI나 로봇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고 저희는 그럼에 따라 또한 상대 주가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치폴레 같은 경우는 ROE 수준이 40.8%로 S&P 500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EG 배수 또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그리고 산업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반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은 일단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4분기에 신규 매장 119개를 오픈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초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비용 증가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올해 가격 인상도 약 2%를 인상할 것으로 언급했고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 연간 최대 345개를 신규 매장으로 오픈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중 80%에는 치폴레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AI를 광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소 절단기나 아보카도를 써는 그런 로봇들을 도입하면서 매장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